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광주 서구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철제 구조물 등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요.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브리핑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보시죠. 붕괴 현장은 12월 12일 13시 58분에 붕괴 현장에 발생해서 소방서 10부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가 구조가 붕괴돼서 레미콘 타설 작업 중에 4명이 지금 고립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현재 97명이 현재 작업 중에 연락이 안 된 분이 4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 강주 소방서는 구조대가 전체 출동 중에 있고 호남 특구단이 출동해서 1명 구조해서 상무병으로 이송한 상태고 1명은 현재 구조 작업에 있고 2명은 현재 지금 매몰된 위치를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추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가 97명이라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 14시 40분에 도착해서 지본회의를 개최했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97명 중에서 예. 4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에 확인됐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그건 우리 공사 관계자분이 총 작업자 97명한테 다 연락을 취한 바 4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치 확인된 1명 생존 반응 있을까요? 지금 생존 반응은 구급차에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상무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상태는 병원에서 저희 연락을 해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무병원으로 좀 이송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추가 발견된 1명은 생존 한 명은 저희도 이제 구조 작업적이 있는데 그건 정확히 현장을 제가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종된 2명의 위치는 아직 찾지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감리사 있었나요? 제가 네. 아니, 지금 매몰자 중에 감리사가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예.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콘크리트 사설 작업 중에 붕괴돼가지고 완전히 좀 매몰된 상태입니다. 최초 붕괴 지점이 어디인가요? 맨 꼭대기 층인가요? 네, 옥상층입니다. 옥상이면 어디죠?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건설회사 주세요. 쪽에서 나와서 좀 말씀드려 주세요. 위쪽이 지금 옥상층입니다. 옥상층에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아래쪽은 뭐라 부르세요? 우린 지상층이라고 부릅니다. 콘크리트 빨간색 여기가 지상층이라고요? 콘크리트 아래쪽? 여기 보이시는 게 지상층,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옥상층. 지금 지하까지 지금 콘크리트가 좀 무너져 내린 상태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태인지. 옥상에서 붕괴해서 내리다 보니까 아래층 하중으로 떨어져서 같이 이렇게 붕괴가 된 혹시 거예요. 그러면은 옥상층을 콘크리트 타설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옥상을 지지하는 동발이라든지 이런 지지대가 있었나요? 타설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광주 서구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요. 현장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1시 58분에 발생을 했고요. 레미콘 타설 작업 중에 4명이 고립됐다가 2명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 한 명은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급차를 이용해서 현재 이송 중입니다. 그리고 실종된 2명의 위치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곤 소방 브리핑에 저희 발표를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되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밝혔습니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와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고민했지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과 맞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이 대통령실과 논의된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 지난 2018년쯤 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명품 시계 2점과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수건 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과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의혹의 실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또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와 정치권 접촉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특검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통일교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전현직 의원 5명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편파 수사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루스 특검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에서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 언급됐기 때문에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어떤 이견도 없었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수사 대상이 아니란 판단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말 진술을 확보했을 당시 이미 향후 관련 수사기관에 보낼 내용이라는 검토를 마쳤고 11월 초에는 통일교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면 종료 시점에 일괄 리첩하는 것이 원칙이라 도중에 해당 진술만 떼어보내지 않았고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돼 이첩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화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언급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가 접촉한 대상이라면서 특검의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말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론됐습니다.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재수 장관의 경우 통일교를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동영 장관도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윤영호 씨를 10분가량 차담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규환 전 의원도 경제적 제공은 받은 적이 없고 윤영호 씨와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은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나 의원이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 여태 특검이 가만히 두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윤영호 씨는 내일 권성동 의원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3차 공판 기일이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윤 전 본부장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측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면서 증언을 거부한
만큼 내일 재판에 나올지는 불분명한데요.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접촉 발언에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법정에 나와 관련 의혹을 꺼낼지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에선 박성대 전 장관이 김건희 씨 사건에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렸죠. 네, 내란 특검은 오늘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본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 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에 대한 경위 파악을 청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이로부터 7시간도 안 돼 담당 과장에게 상황 확인을 지시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 이 부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과 김 씨의 연락 뒤 검찰 간부들과 수사팀이 일제히 교체됐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통일교 관련 의혹 전담팀을 꾸린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여고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접견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관련 진술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본회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의힘 나경원, 곽교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민변덕 의원 등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제와 다른 내용을 거듭 말했고 국회의장의 말도 듣지 않았다며 이는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한다는 점에서 국회법 102조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7살 양민준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4시 조금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민준의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47살 양민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오늘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고 피의자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내용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공 기자,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다고요? 네, 충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피의자 47살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가 결정됐고 양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과 주변 인물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던 걸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자 아내로부터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양 씨가 신고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최근 층간소음위원회를 열어 양 씨를 꼭대기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앞서 피해자 가족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양 씨를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오늘 오후 광주 서구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제 구조물 등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정확히 언제 발생했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1시 58분쯤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지금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붕괴 사고가 컸는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소방과 경찰 통제선이 제 뒤로 쳐져 있고요. 그 뒤로 보시면 붕괴한 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린 철근이나 콘크리트 덩어리를 볼 수 있고요. 저 뒤로는 붉은색 철제 빔이 아예 무너져 내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4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옥상층에 있던 미장 작업자 1명과 지상층 철근 작업자 2명 등입니다. 1시간 전에 1명이 의식 없는 채로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1명도 위치가 확인돼서 현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나머지 2명은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는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철제 구조물 등 공사 현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들이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97명이 있었습니다. 사고 5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체 측은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갑자기 붕괴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철근과 콘크리트가 약 15m 아래인 지하 2층까지 추락했는데요. 현재 인력 26명과 구조장비 등 17대를 투입하고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광주 대표도서관 공정률은 74%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벽 전격 사의를 표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장관직 사퇴인데요. 통일교 의혹에 휩싸인 또 다른 인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낭설이고 인격 살인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명함 보고 이분이 이제 통일교 실세라는 걸 이제 들었는데 세 사람이 앉아서 관계자 윤영호 씨, 나 앉아서 카페인지 그런 방이었어요.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네, 민주당 한민수,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 장관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이른바 지라시 바꿀 수준의 이름이 거론됐을 때부터 본인은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평소 인품이나 성격을 잘 아는데요. 저분이 정치를 하면서 어떠한 통일교는 물론이고요. 금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는 장관을 그만두면서까지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담 주지 않겠다. 그리고 명백하게 본인의 무죄, 무고,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겠다는 전 결연한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동영 장관 입장도 나왔는데 10분 동안 윤영호 전 본부장과 차를 마신 게 전부다. 그 후로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부라서 통일교 만난 것이냐. 요청이 왔어도 자기처럼 거절했어야 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정동영 장관의 말씀 중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한번 짚고 싶은 게
2021년에 야인 시절에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딱 한 번 만났다 했는데 그 천정궁 통일교 그 천정궁 본부 통일교 본부에서 직접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 가는 중에 연락을 받아서 만났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강원도 여행 중에 어떤 연락을 받고 천정궁까지 가서 직접 차를 마신다? 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굉장히 변명이 궁색하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들 이름이 이제 거명됐고, 그래서 지금 정동영 장관님도 그렇고 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도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거든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부담도 주지 않아야 되고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큰데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조금 전 저와의 통화에서도 뭐 전혀 뭐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삼선 의원으로서 부산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본인의 뜻과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줬던 장관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고 본인한테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재수, 정동영 장관을 일종의 버린 카드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전재수 장관은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도 꼽힌 상황인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를 만난 셈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 YTN에 등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참 뻔뻔해요. 아주 내로남불, 파렴치하다고 봅니다. 왜 나경원 의원 얘기 안 합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김규환 전 의원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지금까지 뭐 민주당 의원들 전현직 해가지고 전전 정권 때 뭐 10여 명이 넘는다. 다 허위사실 아닙니까? 지금 드러난 거는 윤영호 씨가 진술했다는 게 5명 아니에요.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더라식이 좀 많아요. 그거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의 여당인 거죠. 5명. 지금 미래통합당까지 합치면 지금 국민의힘 출신 2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얘기합니다. 나경원은 입장은 밝혀보라고 하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좀 전에 전재수 장관 얘기도 전 장관 얘기도 했고 정동영 장관, 전재수 장관 저는 믿습니다. 저 정도 나오면 저는 지금까지 기자하면서 봐도 혐의 없는 거, 허위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정동영 장관은 왜 갔는지, 이 승합차로 누구랑 갔는지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다 밝혔어요. 이름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고교 동창 김희수 씨. 이분이 통일교 쪽 관련된 분 같아요. 이 사람이 잠깐 들리자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팩트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뭔 얘기를 하려더라도. 통일부 장관으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라 뭐 통일부 같냐? 이거 사람들 속이는 거죠. 이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했으면 좋겠고 전 국민의힘이 자꾸 아무거나 던져가지고 역풍 불 겁니다. 되치기 당할 거라는 얘기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장 저는 이번에 전재수 장관 아마 경찰이 우리 앞서서 리포트도 받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빠르게 수사할 겁니다. 수사를 해서 전재수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그 진짜 혐의가 없는 이게 모두 드러난다면은 저는 전 장관에게도 오히려 더 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이번 건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뭐 전 장관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수사가 우리 대통령 성격을 알면은 다 압니다. 뭐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드러나면 밝혀질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찰도 지금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빠르게 진실이 드러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용산의 현지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전화 받고 사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씀은 이제 뭐 김현지 실장의 최근의 그 어떤 행적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전재수 장관과 정동영 장관은 벌써 실명이 나왔고 또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고 명품을 받았고 누구를 만났고 좀 구체적인 지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더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전재수 장관은 그 당시 때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액수로는 4천만 원, 그 명품 시계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당시 때 전재수 장관과 지금의 전재수 장관의 위상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게 같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통일과 유착 관계가 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저희가 당원명부까지 이래 그죠? 어찌 보면 조사를 이래 뺏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구속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과의 밀착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도리어 민주당에게 지금 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번지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 급선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미 이렇게 공개되고 이미 혐의가 벌써 좀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고 의심이 되고 있는 분들까지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지금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왜 4개월 전에 드러난 이분들에 대한 이 부분을 덮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봐서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고 하고 공소시효가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뇌물 혐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됐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를 또 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것까지 정략적으로 해서 특검이 했다는 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당당히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이준석 예. 대표도 지금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게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인지 정치자금법인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바로 청탁의 대가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통일교의 수건사업 청탁 명목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한일 해저터널이 뭐길래 통일교의 수건사업이 된 걸까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부산에서 대한해협과 대마도를 건너 일본 규슈까지의 거리가 200km 정도인데 바다 아래로 철길을 깔아 연결하겠다는 게 한일 해저터널 구상입니다. 44년 전 문선명 초대 총재부터 추진된 통일교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This highway would be the great international highway around which freedom is guaranteed, and it would go through mainland China, cross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north to south to an underwater tunnel to bridge to Japan, and moving north through the entire Japanese island.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 국회 연설에서 공식 제안하기도 했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에 국민적 관심도 적어서 정치인의 공약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해저터널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전재수 장관은 과거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반대한 정책 때문에 금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청탁을 받았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제2의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재수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일교의 저게 뭐 대표적인 수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김건희 씨한테 부탁한 무슨 뭐 캄보디아 사업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런 사업도 하려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그 저런 거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품을 받는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통일교 측에서도 저렇게 명확한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접근 안 합니다. 원래 로비하려는 사람들이 좀 흔들릴 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우리를 힘을 모아줄 사람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저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그 돈 몇천만 원 준다고 받고 뭘 하겠습니까?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쉽게 그렇지 않을 거고 특검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궁지에 몰리고 저는 뭐 내란 혐의로
이대로 간다면, 혐의가 드러난다면 저는 위헌정당 심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얘기하면서 물타기를 하는데요. 이번 특검이 뭔지 아십니까? 김건희와 명태균과 건진법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및 여론조사 조작 등 관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아마 윤영호 씨의 진술이 나왔을 때 이걸 이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듣는 건 정말 윤영호 씨의 진술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뭐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구체성을 뗐는지, 정말로 윤영호 씨가 직접 전달을 한 건지, 제대로 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진술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됐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 국수본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지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수사에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그리고 또 나온다면은 국민의힘 또 의원들 모두 수사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받더라도 그때 하자, 뭐 이런 우리 입장이십니까? 국수본 수사 봐야죠. 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꼭 짚고 싶은 것은요, 이 민중기 특검이 지금 이것을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법에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해서 사실 특검법 통과될 때 반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인지된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인지한 것을 그대로 덮었느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국수본에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국수본 수사가 이래 뭐 민주당도 그러잖아요. 3대 특검을 출발시킨 이유가 뭡니까? 수사기관들이 다 있는데 3대 특검을 통과시켰어요. 내란 특검법부터 시작,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 터졌으면 민주당도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죠. 우리 진실을 가려보자 한다면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제 사실 세간의 시선은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입으로 향했었는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막상 결심 공판에서는 입국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정치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이 입막음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대한 해석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책임 없는 쾌락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 예고됐던 폭로가 결국 없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원래 없었던 건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전략적 침묵이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대통령의 입틀막이 성공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특검, 아까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출발할 때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가 16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반도 수사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인지수사라도 김건희, 명태균, 건진 이런 식의 연결이 돼야죠. 갑자기 윤영호 씨의 입을 통해서 여당 셋, 야당 둘 정치인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특검이 한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저는 거기에 지금 여당 의원들 이름이 나오니까 물타기하고 정치공세하는 거기 때문에 국수본 수사 지켜보는 게 맞지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지금 우리 헌법 20조 2항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교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통일교가 전임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접촉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게 과연 해산,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봐라. 이 지시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할 말 없으니까 대통령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결정적 장면들이 좀 있어요. 제 기억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코로나 전국 때 신천지, 우리가 아는 모두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잡기 위해서 경기 도지사가 출동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이건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주장했으니까요.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혹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놓고 지금 뭐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것이 입틀막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겁니다. 반박하시죠. 그 방금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하신 말씀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우리가 말하는 입틀막은 엄정 수사를 지시한 걸 가지고 입틀막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 이걸 통일교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통일교 말고 이런 말에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통일교인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 했습니다. 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검찰의 최후 진술에서 검찰 최후 진술할 때 이게 불 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실명을 거론할 거라는 말.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당신 불면 통일교 진짜 해산되는 거야. 대통령은 최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 아닙니까? 거기에 위압을 안 느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입틀막해서 여기서 이 일이 더 이상 전선이 퍼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예. 통일교 관련 이야기 다방면으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이크 2라운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제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마이크를 끈 것이 편파적이라는 건데요. 61년 만의 일이었죠. 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네, 필리버스터는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의제와 벗어나도 허용되어 왔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들 사례를 들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하경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에 시를 낭송했고 제가 좋아하는 시 두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연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사례를 직접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1300 둘이서 만납시다 팔만주 살짝 콩데이트 도이치모뉴스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빗댄 일각의 풍자 노래가 있었어요.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아실 텐데. 네, 그제 본회의장에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일,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의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서 마이크를 끈 거라고 하자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의원은 예전에 노래도 불렀다 이러면서 과거 사례를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나 궁색하면 저런 거 찾아왔겠습니까? 어제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앵커는 무슨 법이 올라간지 아십니까? 그제군요. 그제. 네. 그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가맹사업법은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처리하기로. 그리고 뭐 이견 좀 있었겠지요. 그거 다 올라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제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겁니다. 저는 그 권한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당이 반대하든 본인이 반대하든 반대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무려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곳은 제1야당은 59개의 민생 법안을 무제한 토론을 걸었습니다. 걸겠다고 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59개 중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30개가 넘습니다. 이런 정당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가맹사업법 표결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저도 제 SNS에 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반대한다고 토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반대해야죠. 오늘 오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 소상공인들, 가맹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두 좋아하는 법이기 때문에 차마 창피해서 못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3명 기권하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제한 토론합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어제 올라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았습니까? 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반대 토론을 나옵니까? 저 반대 토론화 나온 거예요. 우리는 찬성 토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본 절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법안에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는 왜 하는 거냐라는 입장이세요? 아니 그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회가 정상화 상황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 즉 저희들이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들, 국민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 한 번도 받아주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법외국제, 내란 전담재판부법, 사심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이제는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60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저희가 이렇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다 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요, 다 보셨잖아요. 그 의지에 대한 것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8시간 20분을 제가 밤새도록 한 적이 있거든요. 네. EBS법이었습니다. 그럼 EBS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죠?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필리버스터의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인 겁니다. 그런 정도의 할 수 있는 부분을 국회의장이 시간을 제한해버려요. 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조금 듣더니 한 4분, 5분 들었나요? 딱 제재를 하더니 5분만 더 주겠다. 국회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 6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요. 61년 만에 이런 일을 했다는 자체는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졸렬하시다고. 예, 막 들었을 겁니다, 원식 의장. 근데 오늘도요. 우리 오늘 다시 본회의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왔는데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도 오로지 자기가 잘했다 이야기해요. 원식 의장. 그게 바로 국회의장으로서 위치입니까? 자세입니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의장을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박규택 의원도 있습니다. 네, 나경원, 박규택을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입장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일을 뒤늦게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의대 문제도 사과를 해야 된다. 의대 정원 2,000명. 예. 그다음에 몇 가지를 제가 좀 했어요. 10분 동안 제 전화기에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튜브들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극렬한 유튜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 총선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큰일 났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야 이거 심각했죠. 네,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 최근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지 못한다라면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조금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화를 공개했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어봤다. 10분 동안 전화기를 이렇게 떼놓고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의대 정원 관련한 것이죠. 그 당시 때 의대 정원을 좀 돌이켜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이게 수기가 필요하고 좀 절차를 거시기한 말을 할 정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너무나 좀 집착한다는 느낌을 우리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은.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0명이 왜 2,000명 정원인지에 대해서 논리적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총선이 있기 불과 10일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에 관련된 그 자신의 그 의지를 일방적으로 또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에도 이 지지율에도 좀 안 좋은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한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일방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결국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성국 의원님처럼 평소에도 소신 발언을 많이 하시던 분이 아니라 원조 친인으로 보이던 윤한호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주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욕은 저도 간접적으로 들으면 이분은 뭐 평생 듣지 못할 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장관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욕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은 사의 표명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술도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먹고 다니고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해대면 이런 친윤 핵심 의원들, 장관들이 해대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윤한홍 의원의 지금 이런 뭐 똥 묻은 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뭐 했습니까? 그때 친윤이라고 솔직히 권한 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런 욕을 했으면 저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욕했다고 항의한다기보다도 이건 제가 욕을 먹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지라도 잡고 정 안 되면 정말 멱살을 잡고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해야지. 그때는 권한 다 누린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파면당하고 이제 저러니까 저는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장동혁 대표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윤석열, 김건희 씨와 절연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윤한홍 의원의 뒤늦은 고백, 당시에 좀 더 소신 발언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제 구조물 등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시 58분쯤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건립 이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 급하게 소방대원들이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곳으로 중장비들이 연속해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 가까이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지하 2층 맨 바닥층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이 추락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까지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요. 이 빼곡히 채워져서 이 구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재 4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보면 옥상층에 있던 미장 작업자 1명 그리고 지상층 철근 작업자 2명 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쯤 전에 한 명이 의식없는 채로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도 위치가 확인됐는데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나머지 2명은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는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철제 구조물 등 공사 현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들이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97명이 있었습니다. 사고 5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체 측은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갑자기 붕괴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와 이 철근이 약 15m 아래인 지하 2층까지 추락했는데요. 소방당국은 가능한 최대한 소방력을 모아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광주 대표도서관 공정률은 73%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를 모두 적시한 것으로 YTN 추적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전담팀이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공소시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심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접견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예,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경찰에 보낸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를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넘긴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가지가 모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개의 혐의 가운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명 규모로 구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현재 사건 기록을 보면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담팀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를 진행해 적용 혐의와 공소시효 관련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 전담팀은 우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특검에 진술한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건 공소시효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가지를 모두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보냈는데 이 2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재수 장관의 경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물 혐의의 경우는 수수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죄목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최대한 빨리 공소시효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여야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 짚어주시죠. 예, 전현직 의원 등 여야 인사가 통일교와 접촉했거나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의혹을 부인하며 사의를 밝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일교가 건넨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야권에서는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비슷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됩니다. 당사자 대부분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 전담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안건섭 특검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검사는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건섭 특별검사팀이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조사입니다. 문 검사는 사건 당시 자신의 상급자들을 겨냥한 듯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 물류계열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문 검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급자였던 엄희준 검사 등이 자신에게 압박을 넣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록을 안 본 청장이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주임검사를 불러가지고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엄 검사에게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단순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특검에 수사 요청서도 넣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47살 양민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 양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진상정보 공개 결정은 오늘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고 피의자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정우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 대저동에서 불에 탄 고양이 시체가 길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이 됐는데 이 사체는 토막난 상태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 구매자를 가장해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려 한 일당을 붙잡아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춘천에서 23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4.6kg 가량을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6일 6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 1.7kg을 전달받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B씨도 마약을 사겠다고 속여 지난 10월에 검거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지인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서 이 지인인 남성 피해자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예인들을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폭로가 잇따르고 다른 연예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가격하더니 조진웅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한 영화 감독이 이런 내용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 다만 언론에서는 그 가격을 당한 부분만 너무 지금 얘기가 되니까 조진웅의 고교 후배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과거 조진웅이 맡기만 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에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박나래 역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갑질 의혹 고소장을 접수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합의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 사과 없었다 이런 이야기 후에 박나래 씨 측의 재반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의혹이 형사 고발됐고 보건복지부는 필요하면 행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나래가 방송 중 링거를 맡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다시 주목되면서 함께 출연한 가수 정재영에게 의혹이 번졌습니다. 정재영은 소속사를 통해 해당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문제가 된 여성과는 친분은 물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연예계 사생활 논란이 빠르게 번져 동료 연예인과 방송 제작까지 흔드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교섭에 들어갔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교통차질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네, 서울교통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사 최종 교섭이 일단은 잠시 멈췄다고요? 네, 임단협 최종 교섭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크게 3개 노조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교섭이 진행이 됐는데 짧게는 25분, 길게는 4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의 노조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견이 너무 크고요. 우리 기관이 정한 정원조차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요. 노사는 오후 6시부터 다시 1시간씩 차례로 교섭을 속개합니다. 노사 모두 핵심 쟁점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꼽고 있습니다.
노조는 서울시가 경영혁신안을 근거로 올해만 8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이면 인력 공백, 업무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될 거라는 게 노조 입장입니다. 그런데 채용 규모는 서울시 승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교섭 과정에도 서울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법정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당장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출근길부터 시작될 혼란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소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출근 시간대는 1에서 8호선 100% 정상 운행을, 퇴근 시간대는 1, 3, 4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철 정상 운행으로 전체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출퇴근 때 각각 1시간씩 늘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지 않은 예비버스를 161개 노선에 투입해 평소 대비 1,400여 차례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해 확보한 인력은 평소의 80% 수준인 13,000여 명입니다. 수도권을 오가는 시민을 고려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대비에 나섰습니다. 교섭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단연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직을 내려놓고 무고함을 당당하게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전혀 사실무근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고, 그리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야인 시절에 딱 한 번 만나 10분가량 차 한 잔 마신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단자 총재와는 만난 적이 없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제공 제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 장관 오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그런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명함 보고 이분이 이제 통일교 실세라는 걸 이제 들었는데 세 사람이 앉아서 그 관계자 윤영호 씨, 나 앉아서 카페인지 뭐 그런 방이었어요.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에도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는 대체 어떤 종교인지 전문가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지금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쪼개기 후원금,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통일교가 어떤 종교이길래 이렇게 정치권에도 손을 뻗고 있는 걸까요? 통일교를 어떤 종교인지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업형 종교 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나 해외에서 상업적인 투자라든지 또 이익 창출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해온 과거를 보면은 사업형 종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개신교나 천주교는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설립자인 문선명 씨나 한학자 씨를 신격화하는 문제, 그리고 또 성경과는 다른 원리강론이라는 경전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독교 이단으로 오랫동안 분류되어져 왔죠. 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비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이 여당 인사까지 금품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해저 터널 사업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해저 터널은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얘기인데요. 말하자면은 부산 영도부터 뭐 거제를 거쳐서 대마도, 그리고 대마도하고 후쿠오카 사이에 있는 이끼섬을 통해 가지고 일본 후쿠오카 서쪽의 사가현, 그러니까 약 한 200km 정도 되는 터널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저도 한 10년 전에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 일본 사가현에. 근데 그 갱도 시작점을 방문했는데 뭐 실현 가능성은 조금 전무해 보였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마련한 사업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 해저터널이 통일교의 오랜 수건 사업이다. 44년 전에 문선명 초대 총재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통일교는 이 사업에 집착을 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1980년경에 문선명 이해전 총재가 국제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인데요. 말하자면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그리고 유라시아로 연결되어지는 국제 하이웨이, 지금 이제 피스 로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을 추진한다는 목적이고 최근까지도 이것을 위해서 학계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행사가 지속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스 로드가 보면은 지금 캄보디아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자전거 타는 행사 등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금 확보를 위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통일교가 늘 해왔던 듯이 그들 자신의 존재감을 또 과시하는 용, 아니면 내부 신도들을 좀 결속하고 통제하는 그런 이유로서 이 사업이 지속이 좀 돼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업 이익 차원, 존재감 결속 여러 방면에서 좀 추진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통일교라고 하면은 사실 단체 합동으로 하는 국제 결혼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한일 국제 결혼 많이 했잖아요. 일본이 특별히 많고요. 이건 통일교 교리를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요. 통일교 교리는 원리강론에 따르면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사탄의 편이고 피해자인 한국은 하나님의 편이거든요. 일본이 한국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갚아야 한다는 그런 교리적인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애정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가지고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 이주를 해왔고 예전 일본에서 인권 문제로 방문했던 변호사님이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 중에 많은 절대다수가 한국에 결혼 이민해 와 있는 통일교 여성이라고 대사관 쪽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다문화 가정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갚아야 한다는 한일 국제 결혼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일교인의 규모가 국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국내 언론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그걸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2011년에 지금은 이제 축출됐지만 문선명 한학자 씨의 막내 아들이 문형진 씨가 후계자로 지목됐을 당시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수치는 있습니다. 국내에 70년대에는 한 16,000명이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11,000명. 그리고 2010년에는 19,000명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예전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통일교인을 이야기는 하고 했지만은 일본 아베 신조 피격 살해 사건 이후에 어떤 통일교인들의 항의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있었을 때도 그 중요한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이 약 3,000명 정도로 어떤 규모가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특검에서 나오는 통일교 조직적인 개입의 규모가 이 정도 규모인 것을 역시 보면 국내에
통일교의 숫자는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뭐 통일교의 행사가 언급되는 지역이 이제 부산 쪽이 많은데 통일교인 쪽이 부산에 좀 많습니까? 6.25 전쟁 시기에 피난 내려왔던 문선명이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이거 부산 범내동에 통일교 성지는 있지만 예.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신도수가 많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통일교가 지금 한일 관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본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아베 총리 암살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법인 해산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베 신조를 피격 살해했던 야마가미 테치아라는 그 가해자. 사실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관련되면서 10억 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주었고, 예. 그 통장 배경과 관련해갖고 결국은 이제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아베 신조를 피격 살해를 했는데요. 그 재판이 사실 한 3년 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2022년 7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25년 얼마 전 10월 28일에야 이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질문을 일본 사회에 던져주고 있어요. 과연 이 청년이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일본 내에서의 통일교 입지가 상당 부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지요. 예. 자, 이 통일교가 한국, 일본 여든 야든 중요하지 않게 좀 정치권의 로비를 계속하는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통일교의 어떤 특별한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단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지만 60년대부터 미국,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서의 이런 정치적인 유착이나 로비는 어떻게 보면 통일교회의 전형적인 생존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통일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의 지상 천국, 문선명 씨가 왕이 되는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다방면에 그 영향력을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학습 효과를 가졌죠. 그러니까 통일교는 계속되지만 정치 권력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정치권의 진보수를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보험들을 들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정치적인 로비는 보수 우익을 넘어서서 상당히 다양한 정치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 불거진 통일교 비리와 관련해 배경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서구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 브리핑 들어보시죠.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서부서방서 예방안전과장 안준재입니다. 금일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13시 53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과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입니다. 13시 58분에 붕괴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고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상황입니다. 매몰된 인원은 총 4명입니다. 첫 번째 14시 19분에 발견해 14시 52분에 구조한 한 명은 저희 구급차를 이용해서 상무병으로 이송했으나 16시 01분에 최종 사망 판정됐습니다. 14시 53분에 추가 구조자 한 명을 발견해서 현재 구조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장이 좀 최근 콘크리트나 공사 자재가 이게 물려 있어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대형 크레인 2대가 동원돼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구조견 2대 그리고 각종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이용해서 현재 수색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 소방에서는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피해 사항은 확인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19시에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현장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매몰된 4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이 조금 전에 사망 확정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몰된 4명 가운데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최종 사망됐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위치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조금 전에 제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재부 해수부 장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늘 새벽에 귀국길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 구치소로 접견 조사를 나갔었는데요.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특검 이첩 내역 등 통일교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금품 제공 의혹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경찰이 구치소 접견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에서 여야 정치인에 대한 금품 전달을 진술한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경찰 국수본에 이첩된 바가 있죠. 이 내용에 대한 출장 조사, 접견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겨울산을 새하얗게 덮었습니다. 다만 이번 눈으로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해발 775m, 강원도 홍천 9사리제. 낙엽을 떨군 숲이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이 두툼하게 쌓였습니다. 제설차는 고갯길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농촌마을도 새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밤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10cm 안팎의 두꺼운 눈이 쌓이면서 당분간 산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농막으로 쓰던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붙어 축구장 5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17시간 만에 진화됐고,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강원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25대가 투입된 끝에 간신히 불길을 잡기도 했습니다. 메마른 겨울산을 적신 단비와도 같은 눈. 산불 걱정이 컸던 주민들은 밤사이 내린 눈이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산불 조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눈이 옴으로써 산불 조심 그것도 해결이 되고 내년도 농사를 짓는데 물 부족 그것도 해소가 돼가지고 내년 농사가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고 주말에도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법무부의 검사 인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혁수, 김창진, 박현절 검사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전보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무부는 오늘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그리고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월요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당시에 검사장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이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가 났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무부의 검사 인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을 제출하라는 의무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이어 심사 절차도 까다로워져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심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이스타를 신청할 때 5년 동안 SNS에서 활동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의 신상 정보도 제출 대상입니다. 심지어 지문과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출해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막겠다.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가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단기 방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반이민 정책이 이번 조처의 배경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SNS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는 이스타 수수료를 기존 $21에서 $40로 2배 가까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집하는 정보가 방대해 입국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광과 사업이 위축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00만,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카드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골드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골드카드는 신청 뒤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100만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청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선발 면접 당시 인사 담당 사무관 A씨는 면접관들에게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도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검찰에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육감님 자진 사퇴하시겠습니까? 물론 사퇴가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교육감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유조선으로 접근하는 미군 헬기들. 줄을 타고 내려간 군인들이 갑판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조타시를 장악합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SNS에 공개한 베네수엘라 유조선 납포작전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Largest one ever seized, actually.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미국이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라고 말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And other things are happening, so you'll be seeing that later, and you'll be talking about that later with some other people. 베네수엘라 정부는 노골적인 도둑질이라고 미국을 비난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며 애써 여유를 부렸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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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on't worry, be happy. 미국 언론들은 이번 나포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물리적 저지로 명확하게 확대한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잇따라 침몰시킨 미국은 최근 해군 전투기 2대를 베네수엘라 인근 상공에 투입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수출길이 더 철저히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세계 유일의 핀란드 산타 마을 공인 산타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늘 입국한 핀란드 공인 산타는 내일부터 4일 동안 YTN 서울타워에서 시민들과 만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산타와의 만남은 내일과 모레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YTN 서울타워 마당에 대형 선탕트리 앞 기념 무대에서 산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산타 마을인 핀란드 로바니에미 왕복 항공권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됩니다. SK이노베이션 ENS가 국내 최대 민간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를 준공했습니다. 단지는 신안 연안에서 9km 떨어진 해상에 조성됐고 96메가와트 규모로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SPC그룹이 3천억 원을 투자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신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충북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8년 준공 목표로 들어서는 스마트 신공장은 SPC그룹의 가장 큰 생산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본점 지하 1층에서 복합 문화 공간 우리 1899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1899는 우리은행의 126년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서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은행 건물인 광통관 재현 조형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어제 서울 용산구의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본부별로 이어온 연말 릴레이 봉사의 일정으로 조흥봉 신임 인프라본부 본부장 등 직원 10여 명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 무척 춥겠고요. 한낮 기온도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영동에 많게는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특히 밤사이 시간당 1에서 3cm 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에서 9도가량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대전도 영하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6도, 광주 10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에도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휴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